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추진 중인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직원과 지역사회, 협력업체 등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특히 최윤범 회장에 의해 무너진 경영 시스템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일환으로 추진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공개됐습니다. 기업 가치 중심 투자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기아가 11년 만에 일본 시장에 재진출합니다. 다양한 용도로 개조 가능한 목적 기반 차량 PBV를 앞세워 일본 전기 밴 시장을 우선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전 실시하는 사전검사에 돌입합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의 350억 원 부정대출 사건과 생명보험사 인수 시기가 맞물리며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진행 중인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구성원들과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 특히 임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약속하고 지역사회 및 고객사와의 협력 관계도 중단 없이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회사를 중국에 매각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으며 해외 매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추진 중인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직원과 지역사회, 협력업체 등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MBK는 오늘 존경하는 고려아연 임직원, 노동조합, 고객사, 협력업체, 주주, 지역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께 올리는 글이라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MBK는 가장 먼저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개 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와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고용 안정과 미래 사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MBK는 임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최윤범 회장에 의해 무너진 기업 경영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려아연이 집중하고 있는 신사업인 자원재생, 신재생에너지, 전기 배터리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지역사회 및 협력업체와의 유대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울산광역시에 약속했던 고용과 투자는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울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협력사와 고객사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력업체와의 관계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매각하는 일은 없다며 고려아연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하는 100개 종목입니다. 코스피 상승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김보연 기자입니다. 네, 한국거래소는 24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 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 평가 및 투자 유도를 위해 개발한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과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100종목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1월 2일 1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는 30일부터 실시간으로 산출되며 정기 변경은 매년 6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연 1회 진행됩니다. 개별 종목의 지수 내 비중은 15%로 제한됩니다. 산업군별로 보면 IT와 산업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깬 것입니다. 뒤로 헬스케어, 자유소비재, 금융부동산 순입니다. 저 PBR주보다는 산업별 특성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종목 수는 각각 67개, 33개입니다. 선정 기준은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 효율성 등 5가지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400위 이내이면서 최근 2년 연속 배당 혹은 자사주 소각을 실시하고 같은 기간 평균 PBR 순위가 전체 혹은 산업군 내 50% 이내가 조건입니다. 아울러 최근 2년 연속 적자거나 2년 합산 손익 적자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 기업 가운데 최근 2년 평균 ROE 기준, 산업군 내 순위 비율이 우수한 100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다만 밸류업 조기 공시 기업은 수익성, 시가총액 측면에서 최소 요건을 충족할 시 최우선적으로 편입됐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밸류업 지수를 활용한 지수 선물과 ETF도 상장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밸류업 계획을 조기 공시하거나 표창 기업에 대해선 2년간 편입을 유지하는 특례 편입도 실시합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밸류업 지수 발표를 계기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주주 간 정보 비대칭 문제 등이 해결돼 우리 증시가 재평가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기아가 일본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사용자의 목적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한 차세대 전기차 PBV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기아는 우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밴을 중심으로 판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기아가 일본 종합상사 소지치와 현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PBV를 일본 시장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PBV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로 기존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 개념을 넘어 사용 목적에 초점을 둔 운송수단을 뜻합니다. 기아는 올해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인 CES에서 PBV를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으로 재정의하고 맞춤형 설계를 통해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차량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 비중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중소형 전기밴 등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기아는 PBV를 통해 이 같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기아는 소지치의 네트워크를 통해 오는 2026년부터 최초 전용 PBV 모델인 PV5의 현지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PV5엔 현지 특성을 고려해 일본에서 개발한 직류전원 충전 방식인 차데모를 탑재했습니다. 현지 유력 기업인 소지치와의 파트너십이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판매 활성화에 도움이 예상됩니다. 기아는 PV5 출시를 통해 일본 내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EV 밴 시장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판매를 추진하고 맞춤형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 향후 현지 기업들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활성화와 PBV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오늘부터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전 실시하는 사전검사에 돌입합니다. 이번 검사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의 350억 원 친인척 부정대출 사건과 생명보험사 인수 시기가 맞물리며 결과에 따라 큰 파장도 예상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사전검사에 돌입합니다. 다음 달 초 예정된 정기검사를 앞두고 자료 수집과 주요 사안 파악 등 정기검사를 위한 준비 성격인 사전검사로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당초 금감원은 내년에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350억 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이 드러나면서 검사 일정을 1년 앞당겼습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와 은행 업무, 계열사 등 경영 전반에 대해 검사하는데 특히 손 전 회장 부적정 대출 사건으로 드러난 여신 취급과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금융 측은 이번 검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고 당국은 고강도 검사를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금융이 이번 검사 결과 경영 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인수 생명보험사의 자회사 편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결의, 중국 다자보험 그룹 측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은행 경영 실태평가에서 내부 통제를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의 이번 검사는 손 전 회장 350억 원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과 우리금융 내부 통제가 관건으로 전망됩니다. 최종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내년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기검사 결과가 우리금융지주 임종용 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매달 일정 구독료를 지불하고 가전제품을 이용하는 가전구독 서비스가 일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전자는 일찌감치 가전구독 시장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지난해 매출 1조 돌파에 이어 올해도 성장세가 점쳐지며 핵심 포트폴리오로 안착한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가전구독 시대를 연 LG전자. 구독 제품 수는 정수기, 냉장고, TV 등 32종에 달합니다.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 등 꾸준히 품목을 확대하며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한 렌탈의 개념을 넘어 무상점검, 소모품 정기 배송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한 번에 큰 목돈 부담 없이 최신 가전을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이 덜합니다. 올해 LG전자 가전구독 부문 매출 추정치는 1조 8천억 원대. 지난해 1조에 이어 60%가량 성장이 기대됩니다. 전통적인 가전 판매만으로는 성장이 어렵다는 분석 속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가전제품 영업이익률은 5%를 넘기 힘든 상황. 반면 가전구독 부문은 10%를 넘어서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구독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삼성전자도 시장 진입을 저울질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가전구독 시장 규모는 2020년 40조 원에서 내년 1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KG 모빌리티가 새로운 액티언을 출시하며 중형 SUV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쌍용차 시절 액티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세련된 외관이 적용됐는데요. 주행감은 어떤지 이지영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액티언 S9 모델을 타고 서울 상암동에서 경기도 파주 임진가까지 약 80km를 왕복 주행했습니다. 액티언에는 친환경 1.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과 3세대 ICN 6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돼 일상주행에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합니다. 최고 출력 170마력, 최대 토크는 28.6kgm의 성능을 갖췄습니다. 실내를 보면 운전석 앞 12.3인치 클러스터와 대시보드 중앙 12.3인치 인포테인먼트를 일체형으로 연결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운전자 방향으로 8도 기울어져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4륜 구동 시스템이 탑재돼 오프로드와 악토누 등 다양한 노면 조건에서도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면이 거친 돌밭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쿠페형 SUV답게 긴 차체와 넓은 차폭을 갖췄지만 차량 앞에서 뒤로 갈수록 완만히 낮아지는 루프라인을 통해 날렵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이미지가 눈길을 끕니다. 주행 중 전방 충돌이 예상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자동으로 제동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긴급 제동 보조 장치가 탑재됐고 차선 유지 보조, 운전자 졸음주의 경고 등의 기술이 적용돼 운전자의 안전을 높였습니다. 한편 KG 모빌리티는 액티언을 글로벌 론칭하고 세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 최근 2년 동안 새로운 행동으로
새로운 회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자동차 회사로 뛰어났습니다. 액티어는 실생활뿐만 아니라 차박, 캠핑까지 활용이 가능한 만큼 중형 SUV 패밀리카로 입지를 굳힐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고령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데요. 요양 수요에 비해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책적 지원과 함께 보험사 등 민간 사업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중장기적 요양 인프라 구축 관련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상생이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오늘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열고 재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저출생 문제와 함께 초고령 사회라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대두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자 돌봄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보험사 등이 고령자 돌봄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돌봄 서비스 제공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고령자 돌봄주택 등 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해 민간 투자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치자와 운영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유연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요양산업 특성상 초기에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본과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민간보험사는 자본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선진국 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재정으로 요양과 노인 주거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고령자 주거시설 소유 규제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소유구조 투명성과 돌봄 품질 규제를 강화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국제해사기구가 해양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선박 환경 규제에 나서고 있죠. 기업들도 친환경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해운업계와 조선업계가 탄소 중립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선박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규제 강화가 해운업계에는 부담으로 조선업계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운업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선박 환경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200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20%, 2040년까지 최소 70%를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운업계의 경우 선박 운영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2050년을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운업계는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연료 선대로 전환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운항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 선박유를 섞어 사용하고 탄소 포집 장치 등을 실증 중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해운업계도 기존 규정보다 엄격한 자체 규정을 수립하고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2030년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23.5조 원인데요. 이 중에서 14.4조 원이 친환경 관련 투자입니다. 반면 조선업계엔 환경 규제가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암모니아, 메탄올, LNG 등 차세대 연료 추진성 관련 기술을 먼저 확보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컨테이너선의 경우 친환경 연료선으로 엔진을 개조하기도 하는데 엔진 가격 비중이 높아 실질적으로 새로운 선박을 발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 개발이 된다고 해도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에는 차세대 연료 수급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선박유로 쓰이는 벙커CU는 저품질 석유로 선박유의 다른 사용처가 전무합니다.
반면 LNG와 메탄올, 이산화탄소와 수소 같은 차세대 연료는 현재 육상에서도 청정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 차세대 연료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선박유로의 원활한 수급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정부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심 공유 숙박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미신고 숙소 퇴출을 예고하는 등 자체 방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에어비앤비가 미신고 숙소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에어비앤비에 관한 5가지 진실을 주제로 국내 안전한 숙박 환경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7월 에어비앤비는 영업신고 정보 및 신고증 제출 의무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유 숙박 플랫폼의 영업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에어비앤비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신고 의무화를 도입한 겁니다. 다음 달부터 신규 숙소는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는 기존 숙소까지도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에어비앤비 숙소에 등록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현재 공유 숙박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됩니다. 내국인을 위한 공유 숙박 관련 법과 제도는 없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그간 불법 꼬리표를 달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유 숙박 제도화 방안을 만들어 내국인 이용객의 안전 보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신규 외래 관광 수요 3천만 명 유치 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 숙박업체들과의 의견 조율 등 해결 과제가 남아있어 제도화까지는 불투명한 상황. 제도화 도입 전까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던 에어비앤비가 미신고 숙소 퇴출 방안을 마련한 이유입니다. 신뢰를 만들고 또 근본적으로 저희 관광업 그리고 외래 관광객분들을 잘 모실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바뀌고 또 제도 개선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광진흥법, 농어촌 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27개로 나뉘는 복잡한 숙박업태. 에어비앤비는 영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자체 가이드를 만들어 호스트에게 공지하는 등 투명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유연한 대처가 3천만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 항소심의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임종용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이 외국인 근로자 가족과 다문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다문화 가정 지원이 인구 소멸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가 고성능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5N의 2025년형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신규 기능을 추가하고 주요 사양을 기본 탑재해 상품성을 개선하는 등 운전하는 즐거움을 높였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재건축 아파트 기본 용적률을 현 169%에서 30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산 신도시의 주택 규모는 기존 10만 4천 가구에서 13만 1천 가구로 2만 7천 가구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